현재 인도의 챈나이에 삼성 공장 인도지사가 있는데요. 요즘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인도 내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입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월급을 기존의 3배로 올려달라, 카스트 제도와 같이 노동자들의 직업 역시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인데, 협상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조건이라 인도 공장 내에서도 파업 주동자를 색출해내서 징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파키스탄에서 국경관리소에서 일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공장은 거대했고 철제 구조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으며 영어와 한국어로 된 커다란 간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공장 안팎으로 분주하게 오가며 각자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경계를 넘고 제한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자라면서 언젠가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게 될 줄도, 저와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요.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행자, 상인, 외교관들, 그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로 이야기했고 저는 그게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 오후 한국 외교관 한 분이 제 검문소를 통과할 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서툰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고는 작은 책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책은 한국어 문구가 적힌 포켓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지루한 틈에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발음이 입에 익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언어에 끌렸습니다. 국경 근무가 끝난 늦은 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문장들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마드라스 공가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소피아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에 대한 저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피아는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을 때, 드라마 장면에 웃음을 터뜨릴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인생, 가족, 꿈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죠. 소피아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호기심 많고 따뜻하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 카페에서 만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님은 그녀가 파키스탄 남자와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녀의 부모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삼성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피아의 친구가 챈나이 공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현지 직원과 한국 관리자 사이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에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존경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소피아의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꿈같은 일이었죠. 파키스탄 국경관리원이었던 제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게 되다니요.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이었죠. 첫 출근날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온갖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소음,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규모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 다시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저는 단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할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죠. 첫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로운 절차와 새로운 기대들.
한국 관리자들과 현지 직원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타밀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그 언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들은 한국어를 썼고 저 역시 그 언어를 완전히 익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주 중재자로 나섰고 단어뿐 아니라 감정과 좌절, 희망까지 전달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고충을 잘 전달하도록 도왔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소피아는 제가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친 날들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경이 의미 없는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저는 눈앞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면 소피아의 부모님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배우고 적응하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씩 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첸나이 하늘에는 곧 터질 것 같은 폭풍의 기운이 감돌았고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폭발 직전의 고요함 같았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삼성 공장의 문을 지나쳤습니다. 익숙한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원래 느껴지던 안정감 대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기대했던 이곳이 이제 곧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가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현장 근로자들의 낮은 속삭임보다 훨씬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이 현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직원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얼굴에는 감추려 하지도 않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피로가 작은 행동 속에 드러났죠. 발걸음이 느려진다든지 대화할 때 목소리가 예민해진다든지 말입니다. 특히 그들의 지친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질 때 생기는 그런 피로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덕분에 이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저는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세 개의 간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은 엄격한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현지 직원들은 그걸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싶어 했고 더 나은 임금을 원했으며 무엇보다도 시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시간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마이클 드수자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불만을 가진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치며 화가 난 사람이었죠. 마이클은 단순히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권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한국 관리자들과 마이클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이클이 휴게실에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그저 넓은 어깨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의 말을 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박말, 당신도 봤잖아?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취급하는 거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동의하는 티는 내고 싶지 않았죠.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이클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기다리기만 하면 평생 기다리게 될 거야. 난 더는 기다리지 않아. 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도울 수 있어. 직원들이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편으로 여긴다고. 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지켜야 합니다.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마이클은 위험한 눈빛을 반짝이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압박 없이 평화는 없어, 박말. 그걸 잊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를 남긴 채 말이죠.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직원들은 공장을 나가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생산이 멈췄고 공장은 기묘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그 고요는 기계 소음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파업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클과 관리자들이 어떻게든 합의를 볼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 시간은 폭발 직전의 타이머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고위 임원들이 챗나이로 날아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결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게서 기대하고 있었죠. 막말 회의 중 김 부장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잘 알잖아. 그들이 당신을 믿고 있어.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화가 나 있었고 마이클은 그 분노를 자신의 야망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하루 지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의 대화는 매번 좌절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의 이익을 왜 신경 써야 하죠? 그날 밤 저는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는데 그는 구석진 곳에서 지역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파업이 이슈가 되면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내 정치 경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거야. 삼성도 날 막을 수 없어. 그 순간 진실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마이클은 단순히 더 나은 임금이나 근무 시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더 큰 계획의 말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만한 직원 몇 명을 불렀습니다. 정치적 야망 대신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배신감에 차 놀라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결단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이클의 속셈을 직원들에게 폭로하고 동시에 회사와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업이 모든 걸 망치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한국 임원들과의 회의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초과 근무 제한 같은 요구를 간단하고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의 요구를 절반이라도 들어주면 공장도 살리고 회사의 명예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임원들은 마침내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는 직원들에게 마이클의 진짜 의도를 알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은 회사가 아닌 마이클을 향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직원들은 20%의 임금 인상과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였습니다. 생산이 재개되면서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상한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폭풍을 견뎌냈고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전히 쌓아야 할 다리가 많고 얻어야 할 신뢰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상황은 제어할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죠. 공장은 기계가 멈춰버린 채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한때 분주하던 생산 라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진전은 없었고 파업은 점점 공장을 옥죄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노동자들이 정문 밖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동안 공장 내부에서는 한국 관리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회의 분위기 또한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그들은 변명이나 지연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저 공장이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해결해 주길 기대했죠. 저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해했습니다. 임금은 낮고 근무 시간은 길었으며 서울에 있는 본사로부터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회사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삼성이 미첼 두수자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공장의 미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파업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회사는 아예 인도에서 철수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여파는 지역 경제 전체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압박감은 점점 커졌고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실패하면 수많은 가정이 고통받게 될 것이고 제 미래 소피아와 함께 꾸려갈 삶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날 저녁 회의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지친 몸으로 걸어 나왔을 때 저는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 근처를 거닐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며 무언가 유용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랐죠. 그날 밤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작은 무리로 흩어져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미첼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그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 등 변화를 약속하며 노동자들을 고무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매끄럽고 계산된 느낌이었죠. 진심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연히 저는 미첼이 지역 정치인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던 저는 이제 멀찍이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첼은 노동자들을 위해 파업을 이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파업을 자신의 정치 경력을 쌓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죠. 그는 파업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주목을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인다면 지방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며 우쭐댔습니다. 노동자들은 그의 게임 속 말판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믿고 자신들의 미래를 맡겼는데 미첼은 그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첼은 이미 노동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저 평화를 지키려 애쓰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는 모든 걸 부인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저를 배신자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첼의 본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만한 동료 몇 명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 역시 공장이 재개되길 바라며 현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미첼의 정치적 야망과 그가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어쩐지 미첼의 오만함에서 그런 낌새를 느꼈다고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미첼이 정치인들과 만나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죠. 그 증거로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정보를 공격이 아닌 경고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미첼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파업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는 한국 관리자들과의 협상도 계속했습니다. 미첼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 노동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제안이 필요했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들은 양보가 위험한 선례가 될까봐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타협만이 공장을 구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며칠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20% 인상하고 안전조치를 개선하며 초과 근무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미래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첼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미첼의 정치적 거래를 담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정보를 혼란 없이 노동자들에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노동자들은 해답을 기다리며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팔 아래 증거를 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만을 이해한다고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미첼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진실을 직접 확인하게 했죠. 노동자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꼈던 의심과 불만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미첼의 영향력은 제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회사에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고요. 노동자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파업은 끝났습니다. 정문이 다시 열리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자 온몸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켰고 공장은 재난을 피했으며 미첼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은 결과에 만족하며 제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도 내비쳤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노동자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었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죠. 챗나이 하늘이 밝아오면서 분홍빛과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몇 주간 비어있던 공장 문이 활짝 열리며 직원들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와 함께 조심스러운 평화가 찾아왔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비가 지나간 뒤에 잔향 같은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생산을 재개하기 전에 잠시나마 고요한 시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기계들은 조정이 필요했고 스케줄은 새로 짜야 했으며 사람들은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장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 같았죠. 직원들은 한두 명씩 천천히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몇몇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시간이 걸려야 다시 쌓이니까요. 특히 마이클 드수자 같은 사람에게 속았던 경험이 있다면 말이죠. 마이클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들통난 뒤 조용히 사라졌죠.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한때 그의 강렬한 연설에 매료되었던 직원들도 이제 그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이클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우리가 힘들게 묻어둔 분노와 갈등이 다시 떠오를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죠. 단순히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줄 사람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폭풍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신뢰를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존중은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원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산 재개는 단순히 스위치를 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들을 예열해야 했고 얽힌 공급망도 풀어야 했으며 지친 직원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했죠. 저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들의 대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굳이 긴 연설은 필요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하나둘씩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행진은 아니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공장은 다시 기계 소음과 기어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오랜 시간에 반복된 연습에서 나온 익숙한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파업 중에 했던 약속들이 지켜질지 지켜보려 하고 있었죠. 새로 맺은 합의는 소박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임금 20% 인상, 근무 환경 개선, 초과 근무 제한이 그 내용이었죠. 직원들이 원했던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관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매일 공장 바닥을 누비며 직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걱정을 들으며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답변해 주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 사이의 벽이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정책과 급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직원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했죠. 작은 승리들을 함께 축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일찍 목표를 달성한 팀이나 새로운 기술을 익힌 직원, 그리고 직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알게 된 관리자 등. 이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벽돌이 되었어요. 한때는 연결될 수 없을 것 같던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죠. 공장 밖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그와 함께 지역 사회에도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삼성철수에 대한 우려로 불안에 떨던 지역 상인들도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쟁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던 언론이 이제는 평화로운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가족들도 파업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동 분쟁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인격에 대한 시험이자 불 속에서의 시련과 같았죠. 처음 소피아와 결혼했을 때 그들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남자가 인도에서 살면서 한국 회사에 다니는 삶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에 들어맞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저녁 공장이 새로운 리듬을 찾고 난 후 소피아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나눈 대화였죠. 늘 단호했던 그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부드러웠습니다. 고생 많았네. 그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세 마디 안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저와 소피아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불확실함의 무게가 사라지자 우리는 미래를 주저함 없이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가족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뿐 아니라 함께 걸어온 여정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결혼식은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인도 전통 요소와 파키스탄 풍습 그리고 한국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축제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을 반영하는 순간들이었죠. 서로 서약을 나눌 때 소피아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폭풍을 견뎌낸 우리는 이제 마침내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삶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제가 위기를 잘 해결한 것을 본 삼성의 한국 임원들은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담당 중재자로서 공장 안팎의 관계를 더 깊이 연결하는 역할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을 통해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공장 입구에 서서 직원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자부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죠. 한때 전쟁터처럼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